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이시스, 알코아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다우는 0.7% 빠졌습니다. 유럽도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6거래일째 약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 유럽 주요국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유가도 유로존 위기 우려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떨어졌습니다. 다만 프랑스 석유업체 파업 등으로 공급 우려가 제기돼 낙폭은 제한되면서 81달러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아주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우는 다시 1700선으로 80포인트 가까이 빠지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이시스 또 알코아 등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점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 전화로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은 이날 엇갈린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해서 일단 그 약세로 출발했지만 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다수 다우지수가 한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다우는 78포인트, 나스닥은 26포인트, S&P 500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요. 투자 의견 하향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하락세로 출발하고 혼조의 어떤 분위기가 초반에 빚어졌던 것이 지표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업종별로 먼저 분위기를 좀 보고 지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간밤에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이 특별히 좀 약했는지요? 예, 특히 이제 업종별 가운데는 원자재, 산업, 기술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그 유로존 위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날 엑스모빌과 쉐보론 같은 경우 0.56, 0.78 하락했고요. 최사급 피크 에너지, 코노코 필립스 등 이런 게 1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주 중에서 US 스틸이 2.77, 뉴몬트 마이닝이 1.48 하락했고요. 기술주 대부분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AMD, 인텔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매출이 1.8% 증가했다고 했지만 주가는 1에서 4% 하락했고요. 애플도 매수 추천에도 불구하고 1.3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금융, 기술, 그리고 에너지, 이 섹터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굵직한 대표 종목들의 3분기 어닝에 대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탓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메이시스, 알코아가 모두 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네요. 예. 골드만삭스는 MS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매수 추천을 철회하면서 MS 주가가 1.9%가량 하락을 했고요. 메이시스도 중립을 제시하면서 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는 이번 주 실적을 내놓을 알코아에 대해서 매도를 공고하면서 2.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역시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꺾인 가운데 지표도 딱히 일제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표 크게 두 가지, 또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또 표면적으로는 안 좋아도 좋았던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미국의 8월 공장 주문 예상보다 일단 결과치는 부진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왜인지요? 예, 미국 8월 제조업 수주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주문을 제외한 수주는 대폭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구형 장비 교체에 나서고 있음을 반영했는데요. 이날 8월 제조업 수주가 0.5%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0.4% 감소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주문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은 5.1% 늘어나서 예상치를 1%
0.5포인트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 기업 경기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예상은 한 0.4% 하회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0.5%까지 일단은 좀 항공기 주문 감소 때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구재 주문이 증가한 점이 역시 나쁘게만 볼 수 없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지표 하나 보죠. 잠정주택 판매 역시 8월 지표입니다. 이건 예상보다 또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다지 썩 좋게 해석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네요. 예, 이날 전미 부동산협회는 8월 미겨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네. 전문가 예상치 2.5%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4%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최대 8,000달러를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지난 4월 말에 종료되면서 침체를 피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일단 현재도 세금 혜택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시도했지만 9%의 실업률 때문에 내년 말까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점이 지배적인 분석이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회복은 노동시장의 개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사상 최저 굉장히 낮은 모기지 금리 영향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여전히 절대치는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표가 안 좋으면 요즘에 고개를 드는 것이 연준의 국채 매입에 대한 또 기대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도 오를 수 있었던 뉴욕 증시의 과거 모습도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마저도 찬물을 끼얹은 분이 계시더군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가 절대 연준의 국채 매입은 없다라고 재확인을 시키는 그런 코멘트를 또 내놓았다면서요. 예,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페드가 또 한 차례 자산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현재로서 2차 양적 완화에 반대한다.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연준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할지,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등등 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이 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양적 완화가 실질 장기 금리를 낮추거나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한두 달 동안의 디플레이션이 세계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양적 완화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연준은 국채를 또다시 매입해주는 그런 2차 추가 양적 완화 정책 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플러셔 총재가 있는 이런 와중에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서 앞으로 국채의 메리트는 떨어질 것이다. 이제는 채권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다. 이런 의견이 또 골드만삭스한테서 나왔네요. 예, 미 국채 시장의 대표적 강세론자로 꼽히는 골드만삭스가 국채 가격의 피크를 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45에서 2.5% 부근에서 바닥을 쳤다고 밝히면서 네. 주식이 앞으로 채권보다 더 좋은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HSBC나 굴스킨 세프 어소시에이츠 같은 경우는 아직 2%나 2%가 깨질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주식보다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가운데 이제는 유럽 쪽으로 고개를 좀 돌려보죠. 간밤에 뉴욕도 약세였지만, 유럽 쪽도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는 반등했었는데, 유럽 쪽은 연일 지금 몇 거래일째 약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재부각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슈도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이날 유럽은 미국과 유럽 경제 활력 둔화에 대한 우려로 6일째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영국은 0.66%, 프랑스는 1.15%, 독일은 1.24%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중국의 비제오 구매 관리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다는 분석과
알코아로 시작된 그 실적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 그 유로존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실업수당 청구가 전월 대비 1.2% 증가하고, 그 스페인의 실업수당 청구는 2개월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전체 실업자 수는 401만 7,763명으로 집계됐고요. 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정부가 추가 긴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아일랜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올해 0.2%에 그치고 내년에는 2.4%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독일의 신차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그 자동차주가 일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폴스바겐, 다임러, BMW, 푸조, 르노 등 대부분의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또 스페인의 에너지 전문 업체인 가스 내추럴 SDG라는 회사가 그 알제리아와의 가스 분쟁과 관련한 판결로 인해서 3% 넘게 떨어졌고요. 네. 나머지 BP, 안토파스카 등 자원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르웨이 비료업체 야라 인터내셔널은 그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유럽 쪽은 사실 에너지주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뉴욕 쪽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금 약세 국면을 보여줬다. 자동차주도 유럽 쪽에서 부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뭐 재정 위기 우려감이 불거지면은 여전히 역시 맞물리는 얘기가 유로화의 약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상품 시장 쪽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유가, 금값 모두 다 소폭 내렸네요. 예, 이날 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1달러 빠졌고요. 그 특별한 재료 없는 가운데 상승 부담감이 작용하고 달러 약세가 주춤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요. 원유도 배럴당 11센트 하락해서 거래가 끝났습니다. 통화는 그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다소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그 아일랜드 재정 문제하고 유럽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전망, 미 기업의 적대적 인수 등의 악재로 인해서 달러와 엔에 대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두 가지 지표, 공장 주문하고요. 또한 잠정주택 판매. 일단 크게 헤드라인에 들어갈 정도로 부각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꽤 비중 있는 지표라면서요? 네, 오늘 밤은 그 9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전치는 51.5였고요. 예상치는 5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이미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비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서비스업 지수 역시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라고 해야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또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 다시 어떤 혼조 양상으로 좀 흩어지고 있다. 통일성은 없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정도의 지표이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를 확실히 지표 쪽에서 찾기도 참 어렵다 싶기도 한데 최근 들어 나온 미국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미국 경제가 아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어떤 지표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54.4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지만 전월 56.3 대비해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신규 주문, 생산, 신규 수출 주문, 고용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함으로써 제조업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중립선을 상회함에 따라서 미 경제가 더블딥이 아닌 소프트 패치 상태에 있음을 나타냈지만 경기 회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재차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의한 민간 수요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이제 8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이 2달 연속 증가해서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8월 개인 저축률이
그 지속적 소비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그 7에서 8% 수준에는 못 미치나 그 상승 기조를 유지한 점은 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네. 9월 그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 시장 예상을 상회한 68.1을 기록하면서 그 9월 예비치에 비해서 그 1.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일단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2009년 중반 수준의 바닥권 침체에서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9월 최종치가 예비치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극심한 소비 침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님을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이 부분도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들 뭐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좀 좋아지고 있는. 하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그 욕심에는 아직 닿지 못하는 미국 최근 지표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밤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을 앞에서 좀 짚어드렸는데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코아가 첫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하지만 오늘 밤에 사실상 또 다른 기업이 먼저 실적을 내놓게 된다면서요? 이날 그 실적 발표는 영브랜드라는 그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전치는 0.7불이었고 예상치는 지금 0.72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그 지표 자체가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 영브랜드라는 회사 자체의 어떤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일단은 그 지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에 따라 뉴욕 증시 향배가 갈릴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후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1889까지 갔다가 아쉽게 1879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뉴욕에서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만 또 사준다면 또 다시 연중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어떻게 되면 이제 배치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욕에 없어도 외국인만 사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있는데요. 오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워낙 강하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게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좀 나타나지 않을 걸 예상을 하고 오늘 정도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좀 조정이 있더라도 소폭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외국인들의 전폭적인 순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4천억 이상씩 사주고 있는데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또 왜인지요? 어제 아무래도 선물 매매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거의 꼭지가 다 오지 않았다는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어제 외국인 쪽에서 어제 선물 매도가 좀 한 5천억 이상 5천 개 이상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단기 악재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올라왔던 장중에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현물 매도가 같이 따라 나오면서 네.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장이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리면서 끝났던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 거기다가 어제 해외 증시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추세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약간의 속도 조절 정도. 예, 지금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지금 전혀 쉬지 않고 올라왔던 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만 있을 뿐 추세가 무너지는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약간의 조정이니까 이런 타이밍을 또 이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예.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걸 보면 여전히 시장은 반대급부로 뉴욕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주가 계속 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실적도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반대로 IT주가 부진한 것도 간간히 반등 나오는 것 외에는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번 주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적이 역시 주요한 지켜볼 만한 변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5조를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5조를 하회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5조를 상회하는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IT 섹터로 약간 좀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IT D램이나 반도체빵 자체가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가 있기는 여전한데 여기서 확인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IT 섹터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실적을 발표를 할 경우에는 IT 섹터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IT 섹터가 최근에 그래도 보시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 심리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조금씩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삼성전자 영업 실적이 5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실적까지 같이 같이 올려준다면은 IT 섹터가 조금 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지금 예상으로는 7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바닥 다지기가 거의 끝나 보이는 IT주가 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주가 바통을 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환율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자동차주가 지금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어서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거지만은 여기 워낙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 중에 반대급부로 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도 한 8원 가까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환율이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 내부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전기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기가스 업종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수적으로는 약간 고점 부담도 되는 것 같고 실적 시즌은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시장 내부적인 시각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수상으로는 거의 고점이 거의 다 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업종이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쪽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는 그런 시각이 전기가스 업종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선취매를 하면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시장은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시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장 내부적인 체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올라갈 계단이 몇 개 안 남은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어제 전기가스 업종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시세를 터뜨리는 거 보니까 이제 한번 거의 다 계단 끝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사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중 최고치를 거의 경신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돈의 힘이다, 유동성의 힘이다. 아마 이런 분석들이 지금 지배적인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다면 이 힘으로 증시가 간다면은 그야말로 증권주, 금융, 보험
어제도 건설까지 이렇게 트로이카라든가 금융 쪽에 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워낙 지금 시장에 자금이 워낙 풍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금융주들을 좀 담아 놓으시면 될 거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장이 1900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다 올라오면서부터 은행주들이 한번 올라와줬고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증권주들이 한번 시세를 한번 약간 내줬고 아직까지 보험주는 그렇게 시세를 내주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있을 지금 연말에 있을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는 한두 번 정도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험주까지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상은 약간 부담이 좀 되는 지수, 1900포인트를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들도 지금 시가총액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하거든요. 금융주들을 올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시장하고 좀 거꾸로 움직였던 종목들. 전혀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바닥다지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장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면 증권주보다는 좀 더 못 간 은행이나 보험 쪽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이 더 은행보다 나은 겁니까? 예,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쪽은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은 부동산 경기 지금 특히 부동산 PF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손 충당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적자가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종목들이 또 의외로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쪽보다는 금리 인상을 좀 염두를 해두고 하반기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주 섹터 쪽이 은행 쪽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 섹터 내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현 금융에서 투자하기 유효한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다 못해 경기 방어주까지 가서 거의 조금 피크를 친 듯한 이런 느낌도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소외됐던 코스닥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쪽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서 경기 방어주가 올라오는 거하고 코스닥 시장이 가지 않아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전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지금 실적이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고 시장이 연중 랠리를 계속 가지고 가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물론 최근 며칠 보면은 약간 좀 올라줄 것 같은 이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어제도 마이너스로 끝나버리고 시장의 체력이 아직까지는 부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 때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거래소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방어주 이런 대형주들로 시장을 좀 옮겨가겠는데 코스닥 시장까지는 확대되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런지요? 자동차나 화학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제 조금씩 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사야 된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경기 방어주, 전기 가스 업종 그쪽을 지금부터라도 어제 막 이제 시세를 낸 것 같은데 따라붙는 전략이 맞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계속 보여줬었던 시장은 되게 단순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빨리빨리 붙으시는 게 가장 맞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시대가 약간 올라가는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지는 자동차나 어제 조정을 좀 보였던 화학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리고 조금 담아보셔도 되겠지만은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부터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전기 가스 업종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지금 수남에 동참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수익률 찾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런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둘 중에 어떤 종목 얘기하시려고요? 오늘은 저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자체가 적자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나옵니다. 워낙
3분기 때 원재료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돼 있었고 전기료로 8월 달에 올리기는 올렸지만은 아직까지 원재료 상승분을 커버를 해줄 만큼의 상승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3분기 실적 자체도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3분기 실적 적자 자체가 기저효과가 발생이 돼서 4분기 때 만약에 흑자로 전환만 되기만 하더라도 네. 실적 증가율 자체는 상당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올라가는 예, 이런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환율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시장 예측치는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전환이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지수가 1880포인트, 1890포인트까지도 뭐 보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전혀 뭐 언더퍼폼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어 있는 모습.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틀 동안 폭발적인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저렇게 한전이라는 저런 대형주가 어제 5%가 올랐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좀 점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네. 네, 어제 워낙 폭발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어제 이제 시세가 처음 분출이 된 겁니다. 그저께도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예. 어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되는 포인트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예. 이런 종목들 오늘 약간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매수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좀 들어가 보시면은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예, 그래서 제가 매수 단가 자체는 어제 종가가 31,700원입니다. 그렇지만 네. 어제 해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31,000원권 매수가를 한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에 있는 33,500원권 7월 달에 나타났던 33,500원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20일 이평선에 있는 29,750원 제가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어제 이렇게 많이 시세를 내면서 31,700원까지 갔었는데요. 31,000원 정도에서 뉴욕 증시 약간 하락했으니까 한번 조정을 조금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보자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그 전일 한 5%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통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지금 어제 올라온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5%까지 올라올 거라는 상상을 좀 하지를 못했었는데 네. 워낙 매수가 강해서 올라왔었는데 어제 시가에서 올라와서 천천히 한 장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매수세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의 뭐 시가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예. 대형 종목이 어제 5% 올랐다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30-40% 어저께 올랐던 거에 대해서 한 30-40%의 가격 조정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한 3%, 한 2% 정도 조정이 좀 보이는 거를 예상을 좀 하고 매수 단가를 31,000원을 잡아드립니다. 원래 대형 종목이 천천히 올라갈 때 보면은 네. 5%씩 뽑아주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르면 적정 가치가 한 2%, 3%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는 약간 오버슈팅으로 5% 올랐다고 제가 예상을 좀 하고 네. 어제 오른 거를 한 3%로 정상치 3%를 잡아놓고 오늘 한 2%의 되돌림을 좀 예상을 해서 예. 한 2% 좀 다운된 31,000원 매수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 뭐 5%대는 조금 오버슈팅 국면이 아니었나 보시고요. 31,000원 정도에서 한국전력 사서 33,500원 전고점인 7월 고점까지 한번 들고 있어보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 국감에서는 최근 폭등한 채소값 등을 따져 물으며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금리 연 11에서 14%의 은행권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새일망 홀씨 대출이 오는 11월부터 등장합니다. 달러 약세 속에서 밀려오는 외국 자금 때문에 통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한은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적정 보유 판단의 분기점으로 인식돼 왔던 3천억 달러에 근접한 것입니다. 내년 국제유가 평균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배럴당 85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100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수준도 넘어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그룹 간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그룹은 신문 광고를 통해 현대차그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해서 열리게 될 텐데 경제 쪽 국감장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물가와 재정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요. 20일간의 일정으로 총 516개 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앞으로 20일 동안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련 부처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물가 대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춧값 한 포기에 15,000원 이상씩 하는 이 살인적인 가격에 서민들 너무 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이른바 MB 물가 품목인 이 52개 생필품 18개가 이 소비자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같은 결과 결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좀 정부의 이 물가 관리 의지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은요, 이 직접 배추와 양배추를 들고 네. 나오는 모습도 보여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배추가 비싸다고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자고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서민 실정이라면서 이 중국산 배추를 몇백 톤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물가 문제와 함께 이게 매년 단골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의 감세 정책 또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국세 수입이 나빠지는 반면에 나라빚 같은 경우 이자만 올 들어서 무려 20조 원이 낼 정도로 이른다면서 좀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지적들 어제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가 됐습니다. 네, 또 궁금했던 것은 역시 특채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외교통상부 국감 자리 분위기는 어땠나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정무위에서는 증인 12명 가운데 8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최대 관심사는 외교통상부 국감 자리였습니다. 네. 다른 문제보다도 유명한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문으로 이제 물러난 이유 아무래도 부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또 뒤숭숭하고 또 이러한 특채 파문이 단지 유 장관 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어제 지적당할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네. 특별히 이 외교부 옛 관료들이 줄줄이 좀 출석을 해서 다들 자신의 명예를 걸고 또 혹자는 자신의 신앙까지 걸면서 예. 의혹을 부인해서 좀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홍순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들을 외무고시 합격시키기 위해서 좀 시험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좀 끝내 특혜 의혹을 너무 좀 강하게 부인하는 또 너무 강하게 부인하니까 그게 또 조금 이상한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서 어제 이제 눈길을 예. 끌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문제 불거졌고요. 또 특히 이제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오지근무 자녀에 대한 제도를 국회에서 제도를화해서 이 특채할 거는 확실히 하자 이러한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이 특채가 많은 데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은 좀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라는 말까지 나왔는지 네. 조금 좀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예.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어제 증인이 12명이 채택이 됐는데 그중 8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총리실 국감이 있었는데요. 네. 다른 부분보다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몸이 아파서 혹자는 풍수지리 강저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러한 핑계까지 들어서 여야 모두 이제 질타가 끊이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런 식의 국감 앞으로 계속 돼야 되는 건지 좀 국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부처들도 조금은 성의 있게 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국정감사장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목소리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소금융과 햇살론에 이어서요 또 하나의 서민대출 전용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름 참 예쁘다 생각이 드는데 새희망 홀씨대출이라는 건데 당장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해요. 누가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며 이 상품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품 특징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18개 시중은행장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은행권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새희망 홀씨 대출이 아마 또 빠르면 오늘 11월부터 등장할 예정인데요.
뭐 5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상품이고요.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 16개 은행에서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재원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이제 네. 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3천만 원을 초과해서 한 4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이 신용 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인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신용도에 따라서 아마도 한 연 11%에서 1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 자체가 좀 신용 등급은 조금 좁지만 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실 문제는 이 세희망 홀씨 대출의 대상자인 이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의 신용 등급이 조금 좋은 사람들 지금도 얼마든지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대출 상품이 조금은 좀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서 이 은행 이익 10%를 서민 대출에 쓰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상품인데 글쎄요 과연 이게 11월이 지나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얼마나 이용객들이 뭐 많아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인 희망홀씨를 보완한 게 이 새희망홀씨 대출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면 그 다음 상품의 이름은 뭘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였다고 하죠.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사상 최고치 얘기를 외환보유액 측면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속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과연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게 맞는 건지 어디까지 불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적정하게 운용은 되고 있는 것인지 외환보유고가 너무 부족해서 걱정했던 때와는 또 달리 늘어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때는 이제 부족하다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외환보유고입니다. 벌써 지금 석 달째 지금 매월마다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외환보유고가 2,897억 8천만 달러입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지난 이제 1월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지난 7월이 2,859억 달러, 최근 들어서는 거의 2,900억 달러, 3,000억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유액이 많다는 것이 마냥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음에 따라서 생기는 비용이 적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제 외평채 발행을 할 경우 이제 보유액을 늘릴 경우에는 이 미국 국채 금리와 또 외평채 금리 스프레드에 따른 좀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들 제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화보유고 상당액을 이 미국 국채로 이 유가증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국채 가격 물론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그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품이 이제 금리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흔들릴 경우 좀 우리로서는 또 달리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외환보유고 얼마나 늘릴지 또 줄어든다면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 이 외환보유고 좀 운용에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전망이 하나 내왔습니다. 올해 말고요. 내년도 국제 유가, 기름가 평균이 배럴당 85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배럴당 1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평균 가격이 아마도 내년에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치가 2008년에 있었던 WTI 평균 가격이 이제 평균 이 배럴당 99.75달러인데 이거보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이 원자재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내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서 역대 최고치인 2008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그만큼 또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러한 전망이 맞아 떨어질지 글쎄요. 내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을 놓고 지금 사실상 현대차그룹하고요. 현대그룹 간의 신경전이 뜨겁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그룹이 낸 도발적인 광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동차 광고였는 줄 알았는데요. 예, 뭐 사진을 이제 자동차 사진을 네. 끼워 넣어서 이제 자동차 광고들로 많이들 오해를 하셨는데요. 또 문구도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을 기대합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예.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현대그룹 광고인데요. 현대그룹이 현대차 그룹을 겨냥을 해서 자동차 기업이 왜 건설업에 진출하려고 하느냐, 자동차에나 열심히 하고 자동차에나 전념해라, 이러한 뜻이 담긴 광고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물론 맞대응은 조금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좀 불쾌한 심기는 좀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이 현대그룹이 광고한 이 정몽원 회장의 사제 출연 4,400억 원이 맞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제 사제 출연 중 상당 부분이 이 정주영 명예회장 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몽원 사제로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간다, 그렇게 이제 밝힌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양측의 힘겨루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네. 이 현대그룹 측에서는 이 적통성을 주장하면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겠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좀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건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어제 밤입니다. 이 정몽구 이제 현대차그룹 회장의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고인이 되신 그 이정화 여사 일주기 네. 제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정몽구 회장과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들 때문에 이제 어제 뭐 한남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이 양 회장 간의 좀 멘트를 따기 위해서 좀 네. 혈안이 됐었는데, 뭐 결국은 아무 말도 얻지 못하고, 또 실제로 어제 그 양가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개인적인 집안의 제사였으니까 조금 이런 사업 얘기는 좀 나오기가 곤란했을 네. 또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하반기 최대 이제 M&A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 현대그룹 M&A 이슈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현대그룹이 어떤 식으로 여론전을 펴고 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조금 이 경제적인 논리로 좀 설득을 시켜 나갈지 앞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이 하락한 것을 두고 일제히 같은 평이 나오네요.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였다, 불안감이었다고 말이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화려하게 달궈줘야만 할 주요 기업들, 알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가 없었지만 지표 쪽에서도 좋은 호재거리를 찾긴 어려웠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잠정주택 판매 그리고 8월 공장 주문 모두 다 느린 회복세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돈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논리로라도 올랐었던 뉴욕 증시였지만 간밤에는 참 타이밍도 묘한 것이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추가 매입은 안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표가 안 좋아도 연준이 돈 푼다라는 논리의 사슬이 끊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표 쪽 얘기도 실적 쪽의 얘기도 모두 다 좋지 못했던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장도 함께 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